자, 그럼 오늘은 우리는 뭐냐? 보철하죠, 보철. 보철 세미나. 저는 보철과 전문이고요. 1999년부터 보철과 전공을 해서 네, 박민재 원장 덕분에 개업을 하고도 계속 보철만 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보철을 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네, 그래서 뭐 연대 외래 교수도 요즘 가고 있고, 네, 학생도 가르치고, 오스템 AIC에서도 임상 교수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오늘 답을 해줄 거고, 보철과하고 보통 이제 네트워크본 교정과 원장님 있고, 보존과 원장님 있고, 치주과 있고, 구강내과 원장님 있고, 또 누가 있지? 구강외과 원장님 없지 않나, 우리 네트워크에? 그쵸? 일을 해보면 어때요? 보철과는 다른 과랑 어떻게 틀리나요? 보철과는 어떻게 틀려요? 말이 맞나요? 보철과 원장은? 안상원과 차승훈이 오죽하겠어? 아까 우리 저기 혜진이랑 물어보니까 저기 지호랑 보철과는 피를 많이 본다. 예, 이게 좀 묘한 게 우리 네트워크는 건대점 빼고는 수술하는 전공 원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건대점엔 치주과 원장님이 계시지만 이제 그래서 보철과 원장이 수술을 하게 돼서 우리가 좀 피를 많이 봐요. 근데 원래 대학병원에서는 보철과 의사가 보존과보다 피를 덜 봐요. 예, 보철과 의사는 되게 이제 수술 이제 딴과 의사 해오면 우린 보철을 올리고, 그리고 보존과는 에이피칼 서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네트워크는 희한하게 좀 피를 많이 보는 거고, 보철과가 하는 일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흔들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치료 계획을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게 보철과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과는 보철과 말고 치과에서 한 과가 더 있어요. 치과에서 이렇게 하는 과가 딱 두 과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한 과는 어떤 과일까요? 교정? 보존? 교정? 뭐야? 교정과. 네, 맞아요. 교정과예요. 그래서 속칭 뭐라고 하냐면은 과 동기들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뭐냐면은, 야, 그래도 심하이 하는 과는 우리밖에 없잖아, 이거예요. 보철과랑 교정과. 그러니까 환자를 결국 맨 끝에 이제 치료 끝났어요, 이제 하는 게 이제 교정과랑 보철과예요. 물론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의 종류로도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보철과는 무슨 과예요? 뭘 하는 과예요? 하면은 이런 대답도 하죠. 뭐 크라운, 브릿지, 덴처, 임플란트 라고도 하죠. 네. 예,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존과도 크라운하고 조금 브릿지도 좀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는 치아 하나에 뭔가 결손이 생긴 거를 우리가 고쳐주시잖아요. 엔도를 하든 뭐 인레이를 하든. 근데 이거는, 뭐랄까? 전체적인 치료계까지는 안 가는 치료. 환자의 교합이 너무 안정적이고, 뭐 그냥 예전에 일했던 거를 그대로 해주면 되는 치료는 주로 보존과에서 하는 거고, 요 범위를 벗어난 거. 이가 몇 개 빠졌어. 혹은 빠진 지 오래돼서 다 주저앉았어. 근데 막 교합 평면도 이상해. 이러면은 이거를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보철과 의사는 뭘 생각하냐면은, 이 치료 계획을 세운 게 내가 치료를 딱 끝났어. 그러면은 이 끝난 시점에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변해갈까를 생각을 해요. 다른 과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린 게 좀 보철과가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직원들도 막 그런 얘기 하거든.
박 원장님이 치료계획 세워준 거를 지금 김 원장님이 다 지우고 고쳤어요. 막 왜 그래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대체로 우리가 10년, 20년씩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존과 원장님들도 치료계획을 되게 잘 세우는데 환자의 뭐 전신 상태나 나이나 막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윗니하고 관계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해서 10년 막 이렇게 계산을 돌리면 그 계산보다 이게 더 낫겠다라는 계산이 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보철과에서는 이번에는 브릿지를 했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이거는 7년 후에 있다가 어떻게 될 거고, 그럼 그때 가서는 이렇게 이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보철과가 다른 과랑 틀린 점은 좀 이런 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때 그런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될까 환자가, 이런 궁금증은 주로 보철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철 어시스트에 투입이 됐죠? 이미? 네, 요즘 1년차들은 똑똑해서 빨리빨리 투입을 하죠. 저희가 이제 개업할 때만 해도 1년차들은 일단 6개월은 무조건 소독실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네, 석션을 잡으면 되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네, 요즘에는 이제 소독 이모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1년차, 소중한 1년차를 가둬두지 않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줬어. 법정 최저임금. 그랬어. 최저임금만 줬어. 그리고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보철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석션 하시죠? 또 뭘 하나요? 본 뜨시나요? 본 안 뜨는 사람. 그렇지. 우리 빡세, 우리는. 잘 뜰 때쯤 돼야 해. 하지만 니네들이 본을 뜰 때쯤이면은 웬만한 병은 3년 차보다 잘 뜰 거야. 이게 종합점의 특성이야. 되게 나중에 오면 알겠지만, 뭐 딴 병원도 되게 그렇지만 우리 병원은 한 5년 차 오면 우리 병원 2년 차한테 치여요. 딴 병원 5년 차들이. 본 뜨고. 임시 치아 만드는 사람도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본 뜨는 거. 해보긴 했어요. 해보긴 했지만 자괴감 들었나요? 능숙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이 이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석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1년차가 되면은 물론 기구도 치우고 갖다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체어사이드에서 하는 게 첫 번째로 석션을 하고 두 번째는 바람불기를 하죠? 네. 네. 네, 바람불기를 합니다. 석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장님의 시야를 생각해. 그렇죠. 네, 원장님의 시야를 생각해야 되죠. 네. 석션의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야 확보입니다. 시야 확보. 여러분들은 물 먹는 하마가 아니에요. 물을 먹기 위해서 원장님의 시야를 가리면 안 돼요. 네, 시야 확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를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 확보는 좀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할지, 그러니까 원장님의 머리와 지대치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센스가 발달한 뭐가 있냐면 원장님이 하는 술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원장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석션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로 입안에서 우리가 뭐 환자 침이 고이거나 스프레이를 막 이렇게 하이스피드에서 쓸 때 하는 석션이고, 가끔은 백큐움도 쓰죠. 백큐움 이제큐에이터 쓰지 않나요? 혹은 석션을 빼고 이것만 딱 되는, 가루 날리는 거 잡을 때. 네. 가루를 날리는 거. 근데 바람 불 때랑 가루 날리는 거 잡을 때로 좀 헷갈려 할 때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바람 불기는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하는데, 첫 번째는 열을 식힐 때고요. 이게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는 가루를 날려버릴 때예요. 네. 그래서 주로 열 식힐 때 우리가 바람을 부는 거는 팔리싱 할 때죠. 팔리싱 할 때. 이 팔리싱 할 때 바람을 부는 게
한 10년 전에 비해서 요즘에 되게 중요해졌어요.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보철물은 골드하고 PFM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보철물은 뭐가 됐죠? 지르코니아가 됐죠. 여러분들 지르코니아가 강도가 되게 세다고 하죠. 실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 들어봤죠? 뭐라고 해요? 이 환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예전에 내가 말이야 도자기를 했는데 깨지더라. 그래서 난 금으로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금값이 요즘 비싸니까 골드 크라운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원장님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권하, 아이고 도자기인데 깨지는 걸 나한테 권하는 거냐 하면은 더 단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왜 단단하다고 설명을 하죠?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강도가 단단합니다. 왜까지는 안 들어봤어? 그냥 단단해요. 얼만큼 단단하다 그래요? 인공 다이아몬드. 그 설명 제가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요. 네. 인공 다이아몬드면 뭐 다 단단해? 그것도 아니고. 지르코니아가 단단한 이유는요, 얘네가 상전이를 해요, 상전이를. 상전이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르코니아의 결정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상자인데, 택배 상자인데 아저씨가 냅다 던지고 가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찌그러진 상자처럼 생겨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열이나 아니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다시 똑바로 된 상자 모양으로 변해요. 이거를 뭐 단사전개, 정방전개 뭐 이런 걸 바뀐다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얘기해봤자 한 달 있다 물어보면 여러분 안 외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포셀린은 열이나 충격을 받는다고 그 입자가 상전일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바람을 열심히 안 불면 원장님이 손이 뜨거워서 짜증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상전일을 했는데 왜 지르코니아가 더 단단하냐면, 예전에 포셀린은 그냥 포셀린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충격을 가잖아요. 그럼 금이가. 그럼 금이 보통 쫙 가요. 쫙 가버리거든요. 근데 지르코니아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금이 좀 가잖아요. 충격을 빡 받잖아. 그럼 금 가거나 열받은 부분에 이 지르코니아 입자가 이렇게 빵빵한 딱 똑바른 상자로 상전이를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이렇게 찌그러진 상자가 헐겁게 있다가 얘가 갑자기 빡 이렇게 힘을 준다고. 그러면은 서로 빽빽하게 딱 붙기 때문에 균열이 전파되다가 딱 멈춰. 그래서 훨씬 강한 강도까지 깨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싱을 할 때 얘를 뜨거운 맛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먼저 이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럼 그 이후에 충격이나 열이 갔을 땐 깨지겠죠. 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바람을 불어주는 게 요즘에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가끔 원장님 황당한 게, 바람을 불라고 하면은 보철물에 불어야 되는데 내 손가락에 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손이 막 시렵도록. 그러면 이제 가끔 제가 얘기해요. 보철물에 정확히 불어달라고. 보철물, 특히 가능하면 이 팔리싱하는 면 근처까지 정확히 불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팔리싱 할 때 특히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이 상전이 효과를 나중에 보기 위해서는 팔리싱 할 때 바람을 되게 잘 불어줘야 돼요. 딱 포인트로 팔리싱 하는 근처에다가 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루를 날려버릴 때, 자, 요때 보철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대체로 언제냐면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 때고요. 두 번째는 덴처 내면 갈 때예요. 이게 뭐 보철과 선생님 있고 이제 좀 개업한 지 오래된 병원은 덴처 릴라이닝하러 환자들 많이 오고 3D 하러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템포러리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템퍼러리 크라운을 깎을 때 바람을 부는데 덴처도 그렇고 이 깎으면은 막 그 레진 칩이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막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부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바람을 부냐면은 아까 지르코니아 크라운 팔리싱을 할 때는 크라운에다가 바로 바람을 쐬줘야 된다고 했는데 옆에 잡고 있는 손에다 바람을 쐬줘서 손가락도 차갑고 지르코니아도 걱정된다고 그랬죠. 이때는 여기다가 정통을 불어버리거든요. 그럼 가루가 여기서 막 생기잖아. 근데 여기다 정통으로 불면 바람이 이렇게 막 바람이 좀 미친 바람이 돼요. 우리가 산들바람이 부는 날에 여의도나 테헤란이나 광화문에 고층 빌딩 사이를 가면 갑자기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가 있죠. 네, 이렇게 모여있고 막혀있는 구조에서 센 바람을 불면 얘네들이 각자 이상한 소용돌이가 들어서 바람이 막 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가루가 원장님 얼굴, 내 얼굴, 환자 얼굴, 원장님 뚱뚱한 원장님 배위 바지 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특히 입안에서 오래된 크라운이나 입안에 오래 있던 덴처는 그 냄새가 모두에게 흠뻑 뒤집어 씌우는 데다가 이 중에 일부의 가루는 미세먼지잖아요. 네, 우리 마스크를 뚫고 와서 우리가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 좋은 거는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잘못 부는 크라운 팔리싱처럼 위로 불어주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그거 봤죠? 그 가을에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는 거를 길에서 볼 때 낙엽이 많이 쌓였을 때 자동차가 일로 휙 가면 바닥에 있는 낙엽들이 자동차를 좀 따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주변에서 뭔가 빠르게 바람이 지나가면은 가루들은 걔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왕창 안 하고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될까요? 원장 방향도 아니고 환자 방향도 아니고 내 방향도 아닌 대로 바깥으로, 내가 환자를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이 뭐 여기 있으면은 바람을 일로 보내거나 일로 보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템퍼러리 크라운 4명 갈 때 요 템퍼러리 크라운 갈 때 이 템퍼러리 크라운 바루나 덴처 바루가 아니라 이 위를 스치듯 말듯이 바람이 지나가게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특히 덴처 할 때는 바람을 부는 것보다는 백큐ම් 석션을 먼저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나온 가루를 석션을 하면 일단 우리가 미세먼지도 안 먹고 그 냄새 나는 것도 다 우리한테 뿌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무거운 가루는 좀 쌓이거든. 그런 것만 처리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많이 쌓였다 할 때 원장님이 잠깐 멈췄을 때 요 바람을 한번 휙, 요때 한번 휙 해주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 진짜 마늘 냄새 많이 나는 가루를 다 뒤집었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럴 일이 좀 없어요. 그리고 템퍼러리 크라운을 할 때는 템퍼러리 크라운의 바깥쪽을 깎을 때는 요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블럭으로 있는 거를 안으로 파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덴처 수리할 때도 이때는 이 덴처바 끝에서 열이 많이 나서 엉기거든요. 이때는 가루를 날리는 게 아니라 열을 식힐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바람 많이 안 불어주면 어떻게 되고 덴처바에 막 이렇게 막 솜사탕처럼 엉기죠.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덴처바에 정확히 불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틀려요. 근데 이게 덴처바에 정확히 불어주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엉길 때 빨리 원장님이 처리하실 수 있게 그 기공용 블레이드를 옆에 놔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이게 바람 불기와 석션하기 팁. 네, 이 정도를 1년차가 아시면 매우 센스 있는 1년차다. 요거는 안 가르쳐주면 7년차가 돼도 모릅니다. 네. 본은 안 뜬다니까 그러면 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선배보다 원장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배님한테. 왜냐면 연차가 올라가면 이상하게 나만의 테크닉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녀만의 테크닉이고 원장님들은 되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교과서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요거를 먼저 알고 나만의 테크닉을 알아야 되는데 선배의 나만의 테크닉을 도저히 못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오래 할수록 여러분의 나만의 테크닉도 발달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 되게 이제 뭐 본은 어떻게 그리고 뭐 코드는 어떻게 꽂아요 이런 거를 교과서적인 걸 원장님한테 먼저 한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궁금증이 생길 때 임상에 관한 건 가능하면 원장님 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지만 뭐 우리 원장님 중에 질문을 한다고 때리거나 욕하거나 싫은 표정을 짓는 원장님은 없잖아요.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받은 질문을 시작해 볼게요. 역순으로 가보자. 이채영 어딨어? 프랩할 때 보철물 종류에 따라 어떤 식으로 다른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채영이가 접한 보철물은 어떤 게 있지? PFM이랑 지르코니아 그런 거. 지르코니아 뭐 골드 정도 있을라나요? 크라운 할 때죠. 원래 이제 학교 들어가면 골드를 먼저 배우는데 요즘 골드 보철물 하는 원장님 있나요? 저희요. 오, 그렇구나. 어쩔 때? 환자가 원할 때? 환자가 원하는 얼마 받아? 45만 원. 골드를? 40월 그 60만 원이랑 70만 원. 금 함량에 네, 함량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구나. 금값이 너무 올라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철을 하는 1999년만 해도 PFM보다 골드가 쌌어요. 네. 지르코니아 말고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이 있었는데 얘가 제일 비쌌어. 이 올세라믹 크라운 예전에 엠프레스라고 진짜 옛날에 이제 저 수련 받을 땐 제일 좋은 세라믹 엠프레스 그거 이제 막 120만 원, 100만 원 그랬어요. 1999년에. 골드는 보통 얘가 금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리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안 깨지고요. 그리고 연전성이 좋아서 그래서 좀 그 프랩을 이렇게 막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골드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너무 찌그러질 정도로 얇지만 않으면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환자가 그래도 10년을 써야 되잖아. 10년을 쓴다고 했을 때 닳아서 빵꾸 나는 게 너무 빨리 오지 않으면 된다 정도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골드 크라운을 프랩을 할 때는 펑셔널 커스프, 하악 같은 경우에는 버칼 커스프이죠. 정상교합에서. 상악은 팔라탈 커스프 쪽에 두께를 1에서 1.5mm 정도. 그리고 넌 펑셔널 커스프를 0.5에서 1mm 정도 두께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게 안 깎인 부분만 없게 그냥 방향 맞춰서 잘 깎아주면 됐어요. PFM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먼저 얇게 올리고 그 위에 도자기를 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씹히는 면이랑 축면이 좀 두께가 있어야 돼서 골드보다 두께를 대체로 0.3에서 0.5mm만 더 주시면 됐어요. 그런데 안쪽이 금속으로 다 감싸지기 때문에 얘도 모양을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뾰족하게 해도 돼요. 근데 지르코니아는 100% 도자기 같은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랑 비슷하게 프랩을 하는데 이런 부위가 절대 뾰족하면 안 돼요. 이런 부위도 절대 너무 오목하면 안 돼요. 좀 동실동실하게. 네, 해야 되고 마진도 골드는 나이프 잇지도 하고 뭐 PFM은 이렇게 숄더로 이렇게 꺾인 마진을 많이 하는데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게 끝나는 마진이 좋아요. 둥글게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학자마다 사람들이 얘기는 틀려서 실은 지르코니아도 뭐 1mm 이상만 되면 큰 문제 없다라고 하고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제 생각이 이거 같아요. 브릿지를 할때 이렇게 브릿지 보철물이 나오죠. 이 커넥터 두께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두껍지 않으면 잘 부러져요.
그래서 너무 짧은 치아의 브릿지를 할 때는 지르코니아를 안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싱글 크라운도 너무 짧은 걸 할 때, 예를 들면 크라운이나 PFM은 이렇게 뼈 쭉 올라가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면 전체를 보철물이 딱 잡아주죠. 그런데 지르코니아는 둥글잖아. 여기서 굴리고 여기서 굴리고 여기서 굴리면 이렇게 면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면이 평행으로 잡아주면 확 줄지. 그래서 리텐션이 되게 떨어져. 그래서 가끔 원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짧은 치아, 짧아도 너무 짧은 치아는 지르코니아 환자가 하고 싶어도 골드나 PFM 메탈 오클루전으로 하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둥글리는 것 때문에 이 유지력을 주는 월이 되게 작고, 그리고 PFM이나 골드의 치아에 닿는 면은 우리가 캐스팅이란 걸 하거든요. 캐스팅이 어떤 건지 알아요? 주조. 주조. 그래서 캐스팅은 여러분들의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캐스팅 하는 게 많은데, 왁싱업이란 걸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을 잘 뜨면은 다이가 나오죠. 이건 알죠? 다이는 알죠? 기공소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핀 박혀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난 크라운을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왁스로 혹은 패턴 레진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뽕 떼서 주조할 수 있는 이 주조 링에다가 이 왁스를 넣고, 여기를 다 이제 아스베스토스라고 약간 석고 비슷한 걸로 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뜨거운 데 넣으면은 여기 있는 왁스가 다 나와요. 여기다가 금속을 녹여서 확 싸서 만들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게 정밀하게, 여기 닿는 면이 정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오차가 나지 않아요. 이 오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류가 청동기 시대부터 익혀온 거야. 너무 오래됐지. 그 노하우가 완전히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이 잘 돼요. 그런데 지르코니아는요, 지르코니아 혹시 기공 과정 본 적 있어요? 없죠? 진짜 약간 농담을 못해서 우리가 그 하항 6번을, 여기 있다. 하항 6번을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만든다고 할 때 디스크나 이 블럭을 먼저 깎죠. 기계가 막 깎죠. 지지지지지 하면서 깎죠. 그럼 진짜 이따만 해, 처음엔. 이거를 소성 과정에서 얘가 쫄아들어서 최종 보철물이 되거든. 근데 이게 쫄아드는 게 두께가 여기저기 중구난방이니까 100% 균일하게 쫄아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착도가 좀 떨어져. 그래서 가뜩이나 라운딩을 많이 해서 우리가 요 평행하게 양쪽 마주보는 평면이 없어지는 데다가 얘가 쫄아들면서 이렇게 좀 닿는 게 불균일하기 때문에 리텐션이 되게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은 치아는 지르코니아를 원장님들이 피한다. 그래서 너무 짧은 간격에는 금속 보철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채영? 됐어요? 호기심 해결? 자, 이채영 위에는 이서연이 있네요. 구강 상태에 따른 무조건 추천되는 보철물이 있는지요? 보통 전부 도자기로 된 거나 치아색 나는데 교환면만 금속으로 된 걸 많이 사용하는데 쓰기 애매한 경우. 아까 질문을 조금 대답을 하긴 했는데 실은 예전에는 PFM 할 때 교환면 금속 도자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교환면 도자기 원장님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그 식약청에서 이 금속 기준을 좀 바꿨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바야흐로 몇 년이야? 2006, 7년에 베릴륨 사건이란 게 일어났어요. 치과에. 이게 FM을 만드는 그 밑에 들어가는 그 금속, 코발트 니켈 금속은
우리가 그 청동기부터 쌓아온 노하우에 의해서 이게 주조가 엄청 잘 나오려면 베릴륨을 좀 섞어주면 되게 정밀하게 잘 나오거든요. 베릴륨을 소량 섞어요. 근데 얘가 합금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 베릴륨이 인체에 무해한 게 나오지 않아요. 마치 아말감처럼. 사람들이 아말감 수은 들어간다고 찜찜해하지만 아말가메이션 잘하면 인체에 무해하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했던 아말감 가지고 있는 거 아직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때 모디 치과, 되게 유명한 모디 치과에서 그 자체 기공소에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 거기서는 막 기공 실장이 금 빼돌리고 금 아닌 거 막 넣어서 막 금보철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중국산 PFM 메탈을 엄청 싼 거를 사다가 만들어서 환자한테 되게 싸게 치료를 했는데, 여기 베릴륨 함량이 기준치가 너무 높았던 거야. 근데 기준치가 높으면 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이슈가 된 거야. 실은 이슈를 치과의사 협회에서 시켰지. 유디치과 죽이려고.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이 유디치과의 조사를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때 베릴륨 함량 기준을 예전 기준보다 엄청 다운 시켜버렸어. 국민 정서상. 베릴륨 아예 빼라고 그랬어. 근데 베릴륨을 빼니까 주조성이 낮아지고, 두 번째는 이 PFM 메탈하고 포셀린하고 결합도도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 울세라믹 배처럼 라미네이트 같은 거, 라미네이트 나중에 할 때 보면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 원장님이 엄청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치아에 라미네이트가 붙기 전에는 살짝만 눌러도 잘 깨져요. 그래서 근데 치아에 일단 단단한데 접착이 딱 되면 라미네이트는 연약하지만 뒤에서 치아가 받쳐주기 때문에 웬만한 거에 잘 깨지지 않거든요. PFM도 똑같아요. PFM이 금속에 잘 붙어야 충격이 왔을 때 안 깨지는데, 이 베릴륨이 빠진 PFM이 예전 PFM보다 너무 도제가 잘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요즘에 좀 근심 걱정이 많은 원장님들은 웬만하면 PFM을 하면은, 특히 대구치는 메탈오클루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 상태에 따라서 추천되는 보철물은, 저는 이가리 환자 같은 경우에는 PFM 메탈오클루전이나 메탈크라운이나 골드를 선호합니다. 네, 이가리는 너무 보철물에 센 힘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치주가 되게 안 좋고 치석이 엄청 잘 끼는 환자는 전 지르코니아를 권합니다. 여러분 스케일링 해보고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PFM하고 옆에 있는 지르코니아하고 보면은 지르코니아 보철물 표면에 치석이 잘 안 붙어 있고요. 그거 떼보면은 되게 쉽게 잘 떨어져요. 치주 관리에는 전 지르코니아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지르코니아를 추천을 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에 따른 문제라 실은 환자의 습관이나 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보철과 선생님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조금 너무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까지 알려주는 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아. 9년차가 되고 이제 환자한테 보철과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치료 계획을 내가 상담을 할 때쯤 한번, 그때는 고급연차 세미나 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됐어? 다 해결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승연. 임플란트 시술 시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치위생 선생님한테 바라는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야를 방해하지 마세요. 시야를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또 뭐가 있을까? 뭘 바라시는 것 같아, 원장님이? 자기 생각에? 리트렉션 잘해달라고? 리트렉션 잘해달라? 잘해주면, 근데 리트렉션을 잘한다는 게 뭘까? 이거는 좀 기다려봐. 원장님도 마음을 놔야 돼. 원장님이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20년을 지나봐라. 자기 맘대로 리트렉션 안 해줘. 자기도 안 했어. 왜냐면, 진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투가 있지만 우리 일상의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환자의 볼과 혀와의 사투거든요. 근데 리트렉션이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업초 몇 년간은 좀 잘해줘 리트렉션 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장님이 완전히 편한 리트렉션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잘해줘 그럼 네 그러고 1mm만 옮겨요. 네, 그럼 되고 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술할 때 리트렉션 하는 리트렉팅 포인트가 조금 원장님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틀린 거 하나 짚어줄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꾸 리트렉션 할 때 예를 들면 뭐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7번, 6번, 5번, 4번, 3번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리트렉션과 석션의 제일 중요한 건 시야 확보잖아요. 시야 확보가 있고 두 번째는 실은 기구 동선 확보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야 확보는 솔직히 그냥 크라운 프랩을 할 때나 다른 치료를 할 때나 뭐 임플란트가 크게 원리상 틀린 거는 없어. 근데 기구 동선 확보는 조금 임플란트가 빡세. 왜냐면 일단 드릴도 크지. 그 기구가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지. 그리고 원장 패스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6번을 시술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따겠죠. 3번, 4번 따면 여러분들이 리트렉션을 여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6번을 하시는데 내가 5mm라도 움직여서 도와줘야지 라고 움직이는데 실은 이게 되게 방해가 돼요. 예. 이 그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펄럭거리는 까만 비닐봉지에 우리가 많은 강냉이를 담는 것 같아서 나는 이 봉지 안에 강냉이를 엄청 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루 좀 잡아주세요 한 거거든요. 자루 좀 잡아주세요 해서 여기다 이제 그 강냉이를 막 쏟아 붓는데 처음에 이 입구를 잡다가 강냉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팔을 벌려서 손을 이 안으로 넣으면 입구는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죠. 입구가 좁아지면 시야가 가리고요. 그리고 기구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동선이 여기서 걸려요. 입구에서. 그래서 실은 그냥 웬만하면 입구 쪽을 계속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는 바로 옆이나 이 치아보다 뒤로 가야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80%는 입구에 있는 게 정답이에요. 원장님이 시술하시고 있는 치아에 한 2치아에서 3치아 앞을 리트렉션 해주시면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리트렉션 좀 잘해줘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장님이 헛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원장님이 편한 리트렉션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원장님 근처로 간 거예요. 특히 현면에서 많이 움직이잖아. 근데 이 큰 드릴에 막 이거저거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손가락과 미러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빠져서 입구를 넓혀주시고 가끔가다 환자가 힘이 엄청 세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래까지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넓혀주시면은 진짜 이렇게 신봉사 눈 뜬 느낌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환자가 너무 이렇게 당기고 있어서 이렇게 거의 삼각형이 됐다. 그 원장님이 자꾸 시야 안 보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2개로 당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간혹 이런 걸 쓰기도 하죠. 이거 리트렉터 이렇게 철사 2개로 만든 리트렉터 있죠. 이렇게 된 거. 우리 교정과 사진 찍을 때 많이 쓰는 거. 그걸 수술 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좀 미러 2개로 리트렉션 해주는 효과가 납니다. 네, 그런 거 쓰시면 되고 그런 시야 확보에 좋은 리트렉터를 시덱스 같은 때 원장님 엇구리를 찔러서 사달라고 하세요. 자꾸 기구를 좀 사주시던가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꾸 원장님은 시야 확보를 해달라고 한다? 그럼 네 하고 1mm만 옮겨주시면 돼요. 네. 한 10년쯤 수술하면 원장님도 깨달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100% 리트렉션은 불가능하구나. 환자의 불과 혀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100%짜리 해주려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위생사 선생님들은 확실히 더 잘해요. 확실히 더 잘해. 우리 병원도 주영이랑 민경이가 하는 거는 다른 위생사들이 하는 거랑 틀리다?
그리고 장신들하고 윗연차들은 리트렉션 정말 틀리고, 근데 동일 연차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언제나 원장님 시야나 이런 거를 되게 고민을 하고 가끔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은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려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아까 나 왜 편했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는 위생사들이 있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완벽한 리트렉션을 안 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 시 원장님들이 위생사가 하면 정말 슬퍼할 일은 뭐가 있을까? 뭐 윈도우를 땄는데 그 상악동에 석션을 대서 윈도우 막을 터쳐먹는 거는 진짜 커다란 사고죠. 네, 그런 거 안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1년차 위생사나 2년차 위생사가 들어오면 원장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말을 해줬는데 까먹고 하면 여러분 잘못이지만 말을 안 해줬는데 석션을 한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나는 그거 신경 쓰여. 우리가 뭐 까달라고 많이 하잖아, 수술할 때. 그러면은 이제 카트나 여기 뭐죠? 이거? 체어에 달린 거? 여기다 까주죠. 브라켓에 까주죠. 근데 이 재료를 너무 높은 데서 까주는 직원들이 있어, 가끔. 쾅소리 나게. 아니, 쾅소리는 괜찮은데, 통통.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픽스처가 5.0이 7mm인데 우리 병원에 있는 마지막 5.0이 7mm였어. 근데 환자는 신경관 때문에 8.5mm는 오늘 못 심어. 어떡하지? 그렇죠. 그치.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에서 혹은 이렇게 좀 벽이 쳐져 있는 데서. 네, 네. 얘가 하다가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뭐 통도 있지만 뭐 멤브레인은 진짜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네. 이거 의외로 얘기를 여러 번 해야 좀 신경들을 써주시거든요. 그거 신경 써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수술 준비할 때 포를 다 적시면은 안 돼요. 포 적신 부분은 오염된 거예요. 밑에 있는 세균이 빨아 올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구 이런 거 놓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1년차 수준에서 그 정도 아시면 훌륭하죠. 그리고 안 해본 수술이다, 내가 처음 들어간 수술이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수술 전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 오늘 수술에 제가 뭘 조심해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물어본 것만으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할 거도 뭐라도 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충분한. 뭐 또 다른 거 있어? 우리 원장님을 수술하실 때 생각나는, 원장님 왜 이러실까, 수술할 때? 응? 없어? 환자한테 친절히 해주시고요. 정신이 없어요, 개업한 원장님들은. 네, 시야가 넓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되게 친절히 해주셔야 돼요. 환자의 심기를 잘 다스려 주시면 원장님한테 너무 좋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전에 어디서 봤었는데 픽스처 내면도 그 넓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해서 석션할 때 픽스처 내면을 해도 되는 거예요? 픽처 내면이요? 그 인터널 그 안에 있는 픽처 내면? 네, 해도 돼요. 네. 다 심어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다 심어져 있는 상관없는데? 그게 임플란트 내면이 오염이 되면 뭐 안 좋다, 암에 걸린다 라고 했던 기사 본 기억 있어요? 기사는 아니고 예전에 있었고요. 그 원장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가수 강수지 씨의 전 남편이고요. 네, 본인이 임플란트를 개발을 하셨는데 원바디 임플란트를 개발하셔서 투피스 어버먼트 연결하는 임플란트는 나중에 악취가 나고 거기 세균이 자라기 때문에 암이 걸릴 수 있다 라고 기자한테 제보했는데, 기자가 이거를
교수님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막바로 KBS 뉴스에 터트리면서 온치과 의사들이 개 욕을 먹고 그랬는데 그 원장님은 결국에 그 원장님의 말로는 임플란트 공장을 하시면서 환자한테 썼던 임플란트 제거한 거를 소독만 돌려서 환자한테 다시 쓰고 뭐 그런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셨고, 예, 그 강수지 씨하고 이혼을 하셔서 덕분에 김국진 씨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원장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원장님 환자들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제가 몇 명의 환자를 봐줬는데 그 원장님도 충격적으로 투피스 임플란트를 쓰셨다는 거. 어버먼트 연결하는 원바디 말고. 쓰면은 어려워서 그 원장님 아니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아, 어그로를 걸어서 자기 거를 팔아야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린다는 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전혀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그랬다면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자기 부모님을 할 때 어버먼트 따로 쓴 임플란트를 했겠어요? 근데 다 그걸로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 그걸로 해줬고, 그게 보철적으로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치주적으로는 좀 장점이 있어요, 원바디 임플란트가. 근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큰 장점이 보철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수술적으로도 난이도가 높은 환자에 있어서 장점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바디 임플란트는 솔직히 거의 요즘에 쓰는 원장이 없고요. 왜냐면 그 나왔을 때 그거 한번 해서 케이스 리포트 논문 한번 내려고 썼던 임플란트지, 그 외에는 장점이 없어요. 그 다음 양해주. 사이너스 수술 시 잔존골의 양에 따라 3mm 이상이면 크레스타, 이하면 라테랄로 왜 나누시냐고요? 이거는 그냥 되게 경험적으로 논문을 확 돌린 건데, 그 크레스탈 맨 처음에는 그 우리가 윈도우 따는 수식을 가끔 나이 드신 원장님이나 전공하신 원장님이 오늘은 윈도우 서저리 할 거예요 라고 얘기도 하지만, 오늘은 칼드웰 룩 서저리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구강외과 원장님은. 이 칼드웰 룩이 뭐냐면 그 상악동염, 축농증이라고 하죠. 악성 축농증이 상악동에 많이 쌓였을 때 이쪽에는 염증을 빼기 위한 수식으로 여기다가 골창을 내서 윈도우를 따서 여기에는 염증을 싹 끄집어내는 수식이었어요, 임플란트가 생기기 이전에는. 근데 이 칼드웰룩은 뭐 슈나이더 멤브레인을 남기고 자시고 없어. 그냥 슈나이더 멤브레인까지 다 긁어내요. 그랬는데 우리가 임플란트가 발전하다 보니 상악동이 있는데 이 얇은 상악동에 뭘 심고 싶었어. 그래서 그럼 우리 칼드웰룩을 응용하자. 대신 칼드웰룩처럼 무식하게 다 뚫지 말고 요만큼 1mm만 남겨놓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창을 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살짝 뭘 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은 여기가 바짝바짝 깨지면서 멤브레인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여기 이제 볼이 남은 거야.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상악동 이식 수술은 무조건 윈도우 그래프트였어요. 그게 요 남은 뼈가 1mm든 4mm든 6mm든 7mm든 8mm든 무조건 윈도우였어요. 무조건 윈도우. 근데 이렇게 윈도우를 따니까 잇몸을 너무 많이 열고, 그리고 이거 진짜 막 드릴로 막 옛날에 진짜 무식한 드릴로 해서 막 망치로 막 때려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막 붓고 난리가 나더라.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크리스탈 어프로치예요. 크리스탈 어프로치는 굉장히 비슷하게 뼈가 있으면 여기도 1mm 남겼죠. 여기도 1mm 전까지만 조금 드릴링하고 조금 드릴링하고 1mm 남았을 때, 그리고 여기다가 또 뾰족한 사이너스용 정을 대고 여기서 망치로 또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뼈 넣고 때리고 올리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요 처음에는 윈도우밖에 없었다가 그 다음에 요게 나왔는데, 이거를 개발하신 선생님은 1mm군 4mm군 6mm군 7mm군 8mm군 다 이것만 했고,
이게 손에 익은 선생님은 윈도우가 눈에 보이고 확실하지 뭐야. 다 무조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윈도우를 딸 때 뼈가 8mm씩이나 있는데 이 위에다 윈도우를 딸려면 진짜 사람 얼굴 가죽을 뒤집어 까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빡셌던 거야.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얘를 그냥 막 망치로 때려박아갖고 이걸 올리다 보니 6, 7, 8mm는 잘 됐는데 이 이하로 갈수록 성공률이 낮아진 거야. 그래서 몇 mm가 맞냐 몇 mm가 맞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5mm 이하예요. 원래 4mm부터 5mm 이하는 우리가 크리스탈 위험하다. 그리고 5mm 이상은 윈도우 너무 빡세다. 네, 그래서 기준이 4mm가 아니라 5mm입니다. 5mm. 4점 몇 mm부터는 윈도우를 권장을 하고요. 네, 그 이상은 크리스탈을 권장을 하는데 또 이제 항상 나만의 길이 있잖아. 나만의 길이. 네, 선생님들 중엔 여전히 3mm인데도 크리스탈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7mm나 남았는데도 굳이 윈도우를 따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논문에 나온 결과로는 아카데믹하게 우리가 학생이나 수련이 할 때는 5mm 기준으로 그 언더는 윈도우를 권하고 그 이상은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권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알고 원장님이 3mm인데 크리스탈로 올린다 그러면 원장님 크리스탈을 정말 좋아하시고 3mm도 잘할 수 있게 좀 나만의 길을 개척한 원장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6, 7mm인데 굳이 윈도우를 따신다 그러면 야, 이 원장님은 꼭 멤브레인을 보고 확인을 하면서 뼈이식을 해야 속이 후련한 원장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3mm를 했는데 원장님은 왜 7mm에서 그러세요? 라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네. 원장님도 그걸 배워서 아는데 본인의 길을 그렇게 개척하신 거니까. 김민성 어디 있어요? 임플란트 최종 보철 이후 잦은 스크류 풀리면 왜 스크류가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환자예요? 몇 번치야? 26번. 그렇구나. SCRP로 했어요? 임플란트 어세스 홀은 어디 있었어요? 교환면이 26번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26번은. 네. 나와서 어디에 홀이 있었는지 그려주세요. 자. 오늘 봤던 거 나 오늘 그때 맞았네. 기억상. 기억이 안 나? 손 바뀌어서 중간중간 됐어 그러면은 흔한 임플란트 스크류가 풀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환자가 브럭시즘이나 클렌칭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이유예요. 우리가 뭔가 나사로 조여놓고 엄청나게 센 힘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으면 나사가 풀리는 거랑 똑같죠. 대개는 이제 환자의 씹는 힘이 너무 세고 아니면 뭐 7번이 없다거나 그럼 6번의 힘이 너무 많이 가겠지. 그러니까 환자 질긴 걸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환자가 골 손실이 너무 많이 돼서 원장님은 이 자리에 이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싶었는데 이렇게 홀이 딱 예쁘게 나오게 홀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씹으면은 옆에서 보면은 얘는 중앙에서 이렇게 힘 받는 거랑 이거랑 하면은 여기 나사가 힘이 더 많이 가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자주 풀리거나 나사 파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잘라서 교환면을 좀 확 줄여주거나 그럼 또 환자가 불평하죠. 막
같은 돈 냈는데 왜 잘 안 씹히게 해주냐고 막 화를 내죠.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임플란트를 좀 심어서 스플린트를 좀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잦은 풀림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실은 환자 개별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안상 원장한테 물어봐. 안상 원장이 물어봤어? 원장님이 모르지 않았는데 결국은 7번이 엔도덴치아 있는 마지막으로 그거랑 오늘 같이 번 떠가지고 응. 같이 본 떠서 스플린트 하겠대? 같이 하신 아, 정말 되게 괴로웠나 보다. 금긴 거 알지? 환자 나이 몇 살? 그래? 80대면 한번 해볼 만한데. 나도 자이언츠랑 임플란트를 연결한 케이스가 한 3케이스 있고, 다행히 셋 다 8년 이상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그 환자는 고령이고 전신질환이 있어서 임플란트 추가 식립 이런 게 불가능해서 브릿지 해봤는데, 솔직히 살 떨리는 일이기는 해요. 살 떨리거나 안상훈 원장도 짜증이 날 대로 난 거지. 원장님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뭐 다 보철과 전문하시고 다 잘 아시는데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파절도 돼요. 오늘 우리 마지막 환자, 상담실에서 제일 늦게 나온 환자는 계속 파절되잖아. 그 환자는 막 진짜 턱이 이만하고 막 계속 부러뜨려 먹어. 내가 2013년에 임플란트 심어줬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파절돼. 왜냐면 막 7번 빠지고 앞니 흔들리고 하니까 임플란트 힘이 집중되니까 한 2번 풀렸다 그 다음엔 부러지고, 한 2번 풀렸다 부러지고. 아니 뭐 보철비 몇십만 원 계속 드는데 솔직히 그거를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 환자 요인이라. 이때 참 애매해요. 환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명백하니까 슬프죠. 이럴 때는 되게. 안상 원장도 되게 슬픈 마음으로 같이 뻔을 떴을 거야. 임플란트 크라운은 골드로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유진 어디? 보통 예전에 다 금으로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도 금 함량 엄청 높은 걸로 했어. 이렇게 막 망치로 치면 찌그러질 정도의 금으로. 왜냐면 임플란트를 처음 쓸 때는 임플란트가 얼마나 잘 버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힘 받으면 찌그러지라고. 임플란트 힘 받아서 홀랑 빠지느니. 그랬는데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조를 할 때, 아까 그 주조 그림 보여줬죠. 주조를 할 때 링 안에 메모를 하고 주조를 할 때 주조가 잘 나오려면 요 두께들이 다 균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한쪽은 얇잖아요. 그럼 얘가 식으면서 여기가 먼저 식겠지. 네. 여긴 나중에 식겠지. 네. 그 먼저 식는 쪽으로 녹은 금속이 이렇게 딸려와. 그래서 오차가 엄청 커져. 그래서 보철무는 너무 두꺼운 부위가 있으면은 오차가 커져요. 근데 임플란트는 보통 크라운이 있으면 원래 있던 이에서 균일한 두께를 깎아내잖아. 네. 우리가 이제 과일 잘 못 깎는 사람이 참외 깎듯이 하는 거라고. 근데 임플란트는 어버먼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어버먼트 꼴랑 요만큼 올리고 여기다 크라운을 이따하게 해주잖아. 두꺼운 게 너무 많이 생기죠.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걸 썩백 포러시티라고 하거든요. 썩백 포러시티 때문에 오차가 되게 크고, 두 번째는 금값이 일반 크라운에 금이 4배가 들어가요. 이 가격을 감당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임플란트를 여러 가지 재료를 해보니 지르코니아라든 뭐라든 실패율이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 가격도 싸고, 네, 정밀도도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금을 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금이랑 지르코니아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단 임플란트도 너무 짧아, 위아래가. 그래서 클리어런스가 지르코니아 막 몇 미리 못해. 그럴 때는 골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무 짧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리텐션? 월을 4mm 확보를 못해. 그러면은 가끔 A타입 골드나 메탈 크라운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바치 먼지까지 하면 함량이 줄어드니까
커스텀 허버트로 금 함량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을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게 그 관성이란 게 있잖아. 시대가 변해도 나는 이게 편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런 습관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이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거 있잖아. 원장님들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옛날 그 1980년대 임플란트 처음 개발됐을 때 나온 머신드 서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깎아서 어버먼트 표면 같은 거, 그거 아직도 쓰는 원장님도 있어요. 어떻게든 구해서. 표면이 지금 나오는 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그땐 금 썼으니까 그냥 계속 금 쓰는 원장이 있어. 왜냐? 나는 그렇게 해서 금을 썼을 때 실패한 게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한 번 지르콘이라 바꿨는데 운이 나쁘게 한 번 페일하면 그 다음에 다시 금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원장님들은 본인도 손해를 보고 환자한테도 다른 병원보다 보철 비용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그냥 하죠. 뭐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금을 쓰는 거. 나윤주. 크라운 세팅 시 템셋하여 환자 사용해 보시고 파이너스팅 하는데 템셋하지 않고 처음부터 파이너스팅 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있던가? 이건 괜찮을까요? 나윤주 어디? 크라운 세팅할 때 템셋을 많이 하나요? 건대점? 크라운도 싱글 크라운도? 종암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템셋 하는 경우가 일단 심미적인 거, 환자가 심미적인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집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확신을 얻고 오면 붙여주겠다. 두 번째는 지대치가 너무 시려해서 혹은 환자 증상이 좀 있어서 엔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때. 그리고 예전에 보철물을 한두 번 했는데 음식이 계속 꼈을 때. 그 정도 경우예요. 근데 실은 교과서에는 학생들 가르칠 때는 무조건 템셋 하라고 해요. 나도 학생 가면은. 근데 임상을 하다 보면 나만의 길을 개척하다 보면 야 이거는 오늘 붙여도 괜찮다라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그게 이제 조심성이 굉장히 많은 원장님은 그 점점 늘어나는 게 천천히 늘어날 거고, 조심성이 그 원장님보다는 좀 대담하시거나 아니면 조심성이고 뭐고 대기 환자가 지금 11명인데 내가 또 파이너스팅 약속을 잡아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순간이 많은 원장님들은 점점 줄이죠. 그래서 원장님들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면 붙여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많으면 파이너스팅 그냥 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템셋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케바케. 오늘은 왜 붙이셨어요? 이거 물어본 게 있고, 대개는 그 보철물 길이가 짧은 경우에 파이너스팅을 많이 하겠죠. 싱글 크라운이 3유닛이나 4유닛이나 6유닛보다는 파이너스팅으로 많이 갈 거고, 6유닛 전치쯤 되면은 템셋을 많이 할 거고. 근데 이제 뭐 임상 경험이 굉장히 길고 환자하고 관계도 오래 해왔고 이 환자 문제 없을 것 같으면 뭐 10유닛이라도 그날 파이너스팅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우를 한번 보고 싶을 때 템셋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템셋 거의 안 하죠. 저는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극도로 템셋을 적게 하는데, 대신 저는 뭐냐면은 최종 보철물에서 봐야 될 교합이나 푸드 인펙션이나 이런 거를 템퍼러리 상태에서 다 맞춘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병원 원장님보다 템퍼러리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요. 다른 병원 안 가봐서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할 때도 많잖아, 템퍼러리. 그치? 직원이 해준다고 해도 비켜,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러고 할 때가 있거든. 이제 교합 평면을 봐야 된다거나 막 그런 것들 할 때 아예 템퍼러리에서 모든 걸 맞춰서 적응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파이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파이너스팅 하기 온 경우가 많을 거예요. 대신 그 시간을 템퍼러리에서 많이 잡아먹죠, 저는. 그건 뭐 원장님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유진은 했고, 나윤주 했고, 그 다음에 이매진 3개. 1번. 임플란트 커스텀 어버먼트의 장점이 많던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 안 해? 고경이는? 아니요,
하긴 하시는데 거의 안 특수한 쓰는 경우에만 정말 쓰시는 정말 정말 정말. 이건 원장님 차이인 거. 네트워크에서 내가 제일 안 해. 아, 진짜요? 우리 병 내가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쓰는 거를 본 직원이 우리 병원에 딱 한 명이 있는데 민경이가 있는데 민경이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우기고 있어. 민경이가 너무 어릴 때 봐서. 그래도 한두 명 커스텀 어바웃먼트의 장점은 뭘까요? 개인 맞춤이다 보니까 또 환자에게 더 나은 개인 맞춤이 꼭 다 나을까요?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는 없죠. 커스텀. 장단점은 다 있어요. 커스텀 어바웃먼트가 처음 나온 이유는 뭐였냐면요. 옛날 옛적 20세기 1990대는 때는 뭐 1999년, 98년도 임플란트를 US 임플란트, 익스터널 위주로 쓸 때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했을 때 치아를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 잇몸이 있잖아요. 잇몸에서 나오는 이 선을 타고 나오는 이 라인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옆에서 볼 때 얘가 이렇게 홀쭉하게 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예쁘지 않겠죠. 자연치 있던 대로 이머전스 오브 프로파일이 좀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요 시대는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할 때 오버 컨투어, 언더 컨투어에 초신경을 쓰고 치주과에서 여기에 대한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 자연치가 있을 때는 루트가 이렇게 돼서 자연스러운 이머전스 프로파일로 이가 나오는데 임플란트는 요만한 게 심긴단 말이야. 네. 그리고 여기다 꼴랑 기성 어버먼트 이렇게 위에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여기다 하려니까 이머전스 오브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팔처럼 늘어나서 이렇게 됐거든요. 돌아가서 걸레질 패드를 그래서 이게 심미적으로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이렇게 급격히 꺾이니까 치주에도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유명하신 치과의사 선생님이 뇌피셜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환자의 루트 두께는 다 틀리니 이걸 맞춤으로 커스텀으로 하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심고 잇몸을 이렇게 깊게 만든 다음에 어바웃먼트를 여기서 미리 빼서 여기서 이머전스 오브 프로파일이 딱 나오게 이 잇몸 한 1mm 밑에서는 자연치랑 똑같은 두께가 되게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만든 다음에 였다 크라운을 합시다 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커스텀 어바웃먼트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맞춤이니까 좋습니다 라는 말만 남았거든. 그런데 이 이후로 이렇게 된 거를 다 조사했더니 임플란트 치주가 다 아작이 났어요. 다 아작이 났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논문이 나왔냐면 재밌는 논문이 구치부는 와이드 임플란트라는 걸 심었거든요. 긴 거. 그리고 보통 어버먼트는 와이드 임플란트 중 와이드 어버먼트를 써서 이머전스 오브 프로파일대로 왔던 대로 어버먼트가 올라왔어요. 기성 어버먼트도. 근데 한 번은 실수로 혹은 그냥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정말 이게 제일 좋아라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와이드 임플란트를 썼는데 네로 어버먼트를 껴서 관찰을 해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마상에 뼈가 위로 자라 올라오는 거야. 심지어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대박. 뼈가 막 생겨. 왜냐면 요 맞는 임플란트나 벌어진 임플란트 하면 뼈가 이렇게 약간 내려가거든. 벌어질수록 더 많이 내려가거든. 그게 바로 이머전스 프로파일 맞춰봤더니 작살났던 얘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거를 이렇게 오히려 뺄 때 작게 빼는 게 좋다더라 해서 나온 게 요즘 많이 쓰는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두께는 이런데 어버먼트는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 단차가 생기게. 이게 치주에 제일 좋더라. 그래서 두꺼운 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실은 커스텀 어버먼트를 처음 만든 이머전스 프로파일 이론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밈처럼 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맞춤을 했더니 더 안 좋더라.
기성 어버먼트인데 더 작은 거 쓰니까 더 좋더라가 현대과학에선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수술이 익숙치 않고 전공을 안 하신 선생님들이 보통 가이드 서저리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CT에서 미리 보고 미리 가이드를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trust me. 내가 오스템에서 임상교수를 했잖아요. 임상교수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난 연세 임플란트 연구회라는 임플란트 또 교육 세미나 기관에서 이제 등록이사로 10몇 년을 계속 해왔는데, 가이드 서저리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아무도 가이드 서저리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하다가 다 관둬요. 승질나서 다 때려쳐요. 왜냐면 수술이 익숙해지면 CT에서 볼 수 있는 정보보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고요. 그것 때문에 변형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마치 우리가 대본을 써서 데이트를 할 수는 없잖아. 가끔 그런 답답한 남자친구가 있지만, 오늘은 꼭 어벤져스를 봐야 되는데 여자친구 발이 아파 죽겠는데 난 집에 빨리 들어가서 조격을 하고 싶은데 표를 끊었다고 그것도 누워서 보는 거라고 꼭 고집고집해서 끌고 가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되게 짜증이 이빠이 나잖아요. 수술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날그날에 따라서 좀 바꿔야 되는데, 가이드 서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못 맞춰서 페일이 나거나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익숙해지지 않은 선생님은 커스텀 어버먼트가 성공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 하는 게. 근데 가이드 서저리를 팔아먹을 때 임플란트 회사나 기공사에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우리에서 가이드 서저리를 만들면 가이드 서저리 값이 있죠? 어버먼트와 보철까지 다 기공사에서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 가격을 기성 어버트 가격하고 크게 틀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해서 그거를 통으로 구입해서 세트를 하는 원장님들이 커스텀 어버먼트를 많이 쓰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생물학적인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 두 번째, 프랩할 때 패스 맞추는 거 좀 힘들어 하시는 원장님들.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으면 패스 맞추는 게 힘들지 않겠지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전치하고 부치하고 틀리니까 패스 못 맞추면은 커스텀에서 패스를 다 맞추면 너무너무 편하죠. 그런 경우는 커스텀이 좋아요. 그런데 커스텀의 단점은 뭐냐면요, 커스텀도 매우 많은 진화를 했는데 초기에 커스텀은 밀링으로 깎는 게 너무 비싸서 막 캐스팅을 했어. 베이스 메탈로.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임플란트가 사망했어. 베이스 메탈로 캐스팅을 하니까 임플란트 내면을 다 깎아먹고 임플란트가 막 사정없이 쪼개졌어요. 그거 이제 CCM이라고 하는, CCM의 악몽의 사태가 한번 확 하고, 그러다가 점점 깎는 단가가 싸지니까 요즘에는 밀링을 해서 커스텀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규격화돼서 나온 이 임플란트의 요 헥스 부분하고 임플란트의 궁합이 가장 잘 맞습니다. 이것은 임플란트 환자 맞춤이 아니라 픽스처 맞춤이에요. 어버먼트는 물론 환자 안에 들어가지만 픽스처에 연결되잖아요. 픽스처에 맞지 않는 환자 맞춤 어버먼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거 유니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니크라는 의미만. 이거는 깎아서 만든 거니까 당신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꼈어, 고장났어, 뺐어. 그날 수리해야 돼. 커스텀 언제 만들 거야? 기성 어버트먼트는 어떠죠? 예전에 사이즈 뭐 썼어? 직경 5.0에 칼라 3에 5.5에 그거 가져와봐. 끼고 임시차 해주면 되거든요. 네. 의심하십시오. 환자 맞춤이니까 좋을 거야? 아니에요. 환자 맞춤인데 어버먼트 맞춤이 안 돼요. 네. 물론 이것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위를 이렇게 통으로 돼서 여기를 깎아서 만드는 커스텀 어버먼트도 있어요. 네, 얘는 환자 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굳이 왜? 네,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나왔잖아요. 굳이 왜? 그리고 내가 임상하는 거 봤지. 나는 100% 미리 만들어진 거 쓰지. 전치부 할 때 못생겼디? 그치? 티나? 안 나지? 기성 써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냥 이행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가이드 서저리에 심취하다가 기공사와 그 임플란트 회사의 어떤 패키지에 익숙해지다 보니
마치 지금도 골드를 계속 쓰시는 원장님처럼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 익숙한 걸 계속 하다가 그 장점을 자꾸 생각을 해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주로 임플란트 회사나 그런 강의를 하시는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안 쓰십니다. 거의 대부분 가이드 서저리 안 하시고요. 거의 대부분 이거 안 써요. 쓰시는 원장이 가끔 있어요. 개발하셨어요. 그 커스텀 시스템을. 그 선생님은 쓰십니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쓰세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나온 거 쓰면은 저는 크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도 나쁜 건 없어요. 저는 싸고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네, 비싸고 뭐 난 좋은 거 잘 모르겠는 걸 내가 왜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거 발치유 즉시 템퍼러리를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은 써요. 그 경우에는 그게 좋거든요. 가이드 서저리를 해서 픽스처를 딱 넣고, 예를 들면 그 픽스처가 4개 이상일 때 거기다가 패스 딱 맞춰온 거 딱 끼고, 그러면 프랩할 게 거의 없으니까 임시치아 쉘 만들어 온 거까지 딱 끼고 그날 집에 갈 때 이거를 기성 어버먼트 껴서 꿰맸는데 피나는데도 프랩하다가 다이아몬드 바에 걸려서 수척 끊어지면 다시 묶고 거의 임시치아 찍었다가 또 릴라이닝 해서 교환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환자 편하게 해주려고. 그거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당일 즉시 식립, 당일 임시치아를 즐겨 하시는 원장님, 그 정도는 장점이 있어요. 2번, 캐드캠이 많이 발전에 따라 사용하는 지적가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복형한테 물어봐. 근데 우리 병원도 인내 외에는 잘 안 써요. 왜냐면 환자의 치아를 보존해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 크라운 치료는 서브진지발 마진으로 가거든요. 서브진지발 마진으로 프랩하면 피 엄청 나잖아요. 네. 그 잇몸 아래로 해서 그 광학 임프레션 뜰 때 서브 마진이 잘 안 나와요. 본 뜨는 게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인레이용으로 쓰게 되는데, 인레이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천만 원을 쓰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병원이 저 기공 장비에 한 3억을 때려부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내에서 크라운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공에 힘을 주고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은 그것만 해요. 인레이만 하고, 간혹 박 원장이 이제 가이드 서저리 할 때 쓰고, 그 정도. 아직은 정밀도나 그런 게 본 뜨는 게 더 좋아요. 물론 환자는 힘들겠지만. 그럼 3번도 같은 거네요. 같은 데다가. 그렇죠. 근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언젠가 진짜 좋아지면 쓸 거예요. 근데 아직은 특히 이제 보철과 선생님들이 더 적게 써요. 보철과 의사들은 그 차이를 아니까, 미묘한 차이를 알고 이게 아직 더 좋은 거라니까. 보철과 의사 아닌 원장님들이 디지털 강의를 더 많이 하고요. 디지털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관도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 임상하신 선생님들 보면은 서브로 충치가 많은데 코어를 하고 레진 코어를 했는데, 서브면은 레진 코어를 보철과 원장님 막 진짜 피가 철철 나고 뼈를 깎더라도 다 밑으로 프랩해서 덮어주시잖아요. 마진을 위에다 그냥 뒀어요. 다 무조건 수프라. 뿌리까지 썩든 말든 무조건 수프라로 해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왜냐면 요근지 그렇게 강의하시는 원장님이 있는데 그 환자들 오면 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난 한동안 이렇게 하면 이거 금방 썩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자, 김민소, 임플란트 보철물 금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장님들 입장에서 환자에게 세라믹 인레이를 하는 것이 좋은지 금 인레이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해요. 이것도 아까 비슷한. 이거 약간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온레이는 금이 좋습니다. 온레이는 커스프 캐핑을 한다거나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은 금이 좋아요.
근데 디지털이 발전하고 금값이 올라가고 디지털이 일반화되면서 실은 온레이를 거의 크라운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요즘 치과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인레이 범위 내에서는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20년 전 기준으로는 온레이 정도 들어가거나 커다란 인레이는 금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도 그 과도기가 있었어요. 제가 뭐 몇 미리 이상은 우리 금으로 하자 뭐 이렇게 과도기가 있다가 요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이젠 금인레일은 거의 하지 말자로 우리도 결론을 했어요. 금인레일 요즘 하니? 네. 거의 안 하지. 우리 병원 진짜 많이 했었거든. 계속 했었거든. 이젠 안 해요. 세라믹과 금인의 장단 어떤 것을 원장님 추천하냐고? 나는 요즘 인내 안 해요. 우리 병원 다 세라믹 합니다. 그래서 다 세라믹. 근데 이제 뭐 환자가 뭐 우리 아빠인데 나는 크라운 싫다라고 나한테 땡깡을 부리신다면 금인내를 할 수도 있겠죠. 온레이 수준의 경우에는 아빠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만약 아빠가 아닌 환자라면 아니 아빠라 하더라도 그냥 인내 얘기도 안 꺼내요. 그냥 요즘에 그냥 이건 씌워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인레이를 했다가 망가지면은 치아가 되게 상하거든요. 되게 상한 치아를 크라운하면 크라운 수명이 짧아. 차라리 그냥 빨리 크라운하는 게 되게 오래가. 가끔 가다가 진짜 20년 이상 간 크라운들 있지. 대부분은 되게 빨리 크라운한 거야. 인레이할까 크라운할까 할 때 크라운하면 그 크라운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일을 너무 많이 깎는다고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온레이를 했다가 그게 빠개지거나 훅 썩으면 발치 위험도 높고 그 다음 크라운 했을 때 CLP 크라운 막 포스트 막 해야 되는 크라운은 예후가 안 좋고요. 차라리 그냥 빨리 크라운해서 계속 관리해주면서 10년마다 착실히 크라운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면 40년, 50년 계속 쓰거든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됐고. 와, 다 했어. 지금 몇 시야? 8시 25분인데? 뭐, 나 진짜 1시간 반에 끝내려나 봐. 김혜진. 커스텀 오버먼트 하기 오버먼트 또 물어보네. 혜진아, 우리 안 써서 궁금했구나, 너. 네. 원장님은 도대체 왜 안 쓰실까? 답변이 됐지? 추가로 궁금한 거 있니? 그래서 안 써. 덴처 하드릴라인이 궁금했대. 덴처 하드릴라이닝 한 거 본 적 있어요? 지호 혜진이 말고? 덴처 릴라이닝? 여기서 이렇게 알바할 때. 김봉희 원장이 안 하나요? 저희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거의 못 봤어요. 덴처 릴라이닝이 뭔가를 설명해 줄게요. 라이닝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라이닝. 라이닝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라이닝? 그 밑에 깔아주는 게 라이닝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계곡 옆에 식당 가면 테이블 위에 그 얇은 비닐 깔아주죠. 네. 이렇게 잡아당기면 네. 재밌게 늘어나는 비닐. 네, 그런 걸 라이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와동 이장제 있죠. 그 와동이 너무 깊을 때 원장님이 밑에 뭐 하나 깔아주죠. 인레이 프랩하기 전에. 그것도 라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깔아주는 게 라이닝이에요. 뭔가 있고 그 위에 뭐 한 겹 깔아주는 거. 그러니까 덴처를 만들면 잇몸을 뻔을 드죠. 잇몸이니까 빨간색을 하자. 상악이라고 해봅시다. 팔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볼이 오겠죠. 뭐 이가 있다면 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잇몸 밑에 또 뿌리가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이가 없는 풀덴처라고 생각을 해보면. 덴처를 보더몰딩까지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줬을 때,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한 가지 장면 원, 씬 원. 두 번째, 가끔 그런 환자 보죠. 환자가 왔는데 난 젊을 때부터 틀니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틀니를 했는데 이제 틀니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악 덴처예요. 아파요. 쓸 수가 없어요. 라는 환자의 파노라마를 찍어보면 뼈가 정말 얇아서 신경관이 여기서부터 소실하죠. 이런 환자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원래 우리 신경관은 10mm 임플란트 심어도 막 6mm씩 남는 거잖아요. 밑에. 왜 이렇게 됐죠? 젊을 때 30대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왜 이렇게 됐죠? 예전부터 했다는 거는 치아가 그 공간이 어렸을 때부터 다 없으셨던 치소골이 자, 그러면은 이 환자가 36세 때 틀니를 했을 때 잇몸은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뭐 요점도 됐겠죠. 뭐 치주가 안 좋은데 이렇게 됐을 거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치조골은 계속 소실됩니다. 틀니를 안 해도 소실돼요. 예, 적절한 생리적 자극을 받지 않으면 치조골은 소실되고, 실은 임플란트가 있거나 자연치가 있어도 치조골은 매년 소실됩니다. 우리가 피부가 얇아지는 것처럼 뼈도 얇아지고 계속, 이건 그냥 노화의 현상인데, 특히 이나 임플란트가 없으면 더 빨리 소실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놨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골질에 따라서 소실되는 부위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입천장은 잘 소실이 안 되고, 뭐 어디는 소실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면 균일하게 힘을 받던 데가 균일하게 못 받고, 이런 데가 힘을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이런 데가 힘을 받으면 여기는 상처가 생기고 여기는 잇몸이 가증식돼요. 그래서 생기는 게 덴처 스토마타이티스, 구내염, 의치성 구내염. 그리고 이게 가장 고약하게 생긴 게 이 전치부. 전치부는 뼈가 제일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상악 전치부에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뭔가 꼭 브로콜리 같이 생긴 잇몸이 자라 올라온 거. 네.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아. 수술로 잘라줘야 돼.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마다 릴라인 다시 여기를 채워줘야 돼. 그 과정이 릴라이닝이고요. 보통 환자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틀니를 하신 분은. 덴처 스토마티스 때문도 있지만 RPD에서 덴처 릴라이닝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RPD 모형을 아까 하나 가져왔는데, 야 이제 모형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있는 나를 봐라. 그냥 하자. 그냥 할게.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5, 6, 7이 빠졌어. 양쪽에 5, 6, 7이 빠졌어. 그래서 4, 3, 2, 1, 2, 3, 4번만 있고, 이렇게 있죠. 원장님은 이제 뭐 레스트하고 지대치 형성을 해서 클래스브를 걸고 RPD를 만들어 줬겠죠. 대부분 이제 RPD 할 정도의 환자들은 이들도 많이 상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크라운이 들어가죠. 크라운이 들어가죠. 그래서 2가 5, 6, 7 있겠죠.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이거 그냥 3, 4에 익스텐션 브릿지 3개 달면 되잖아요. 왜 굳이 덴처 하죠? 꼈다 뺐다고 환자 힘들게? 네? 양쪽으로 접어주는 브릿지 형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불 뜨거나 아니면 깨져나가고. 이가 부러지거나 이게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왜 틀니는 잘 버티는 거죠? 어쨌든 달아놓은 건데. 그 치아에 여기 고정력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인공과 맞닿게 하는 그 표면적으로. 그쵸? 맞아요. 잇몸에서 받쳐주니까. 근데 잇몸에서 받쳐주는 게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받쳐주고 어느 정도 내려갈수록 힘을 더 세게 받쳐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잡아주고 약간 움직임을 허용해서 하는 건데 얘가 확 빠졌어 밑으로. 그러면은 원래는 밀착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줄수록 이쪽에 대항하는 힘도 생기면서 앞니가 안 망가지는 거잖아. 근데 아까처럼 공간이 확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익스텐션 브릿지와 다름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레스트부터 나갑니다. 네. 그리고 심하면 틀니가 뒤틀리고 부러져요. 그래서 RPD도 여기 밀착을 되게 잘 시켜줘야 돼요. 풀덴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브로콜리도 그냥 다 잘라내고 물론 좀 과정은 험하지만 코컴포트 했다가 릴라이닝 해주면 회복이 되거든요. RPD의 문제는 레스트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틀니가 제자리에 안 있으니까 환자가 못 써요. 그래서 RPD 이 릴라이닝이 되게 중요해요. 틀니가 제 기능을 하고 구내염이 안 생기기 위해서 릴라이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릴라이닝을 해줘야 되고 과정은 되게 그 덴처 릴라이닝을 해줘야 될 때는 요 빈 공간들이 불균일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 잇몸이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어디는 힘을 많이 받아서 찌그러지고 어디는 힘을 적게 받아서 부풀어 있거든요. 이거를 균일하게 해준 다음에 하드 릴라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봤으면 알겠지만 릴라이닝 하러 온 환자는 첫날은 뭐 하죠? 코컴포트 먼저 합니다. 코컴포트. 티슈 컨디셔너라고 해요. 티슈 컨디셔너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잇몸이 과도하게 눌린 데는 좀 부풀게 만들고 부푸른 데는 염증이 빠지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 티슈 컨디셔너가 일단은 덴처 요 사이에 들어가서 덴처가 제 위치를 잘 잡게 환자가 적응을 하게 며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며칠 쓰고 문제 없으면 뜯어내고 다시 하드 릴라이닝을 하는 거예요. 딱딱한 재료로 이렇게 하는 게 덴처 릴라이닝이에요. 이거는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덴처 릴라이닝 어떻게 하는 거는 원장님마다 노하우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출식을 할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